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 시장도 거의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앞으로 11월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각 후보자별로 보시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은 IRA 법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뭐 관련주도 괜찮을 거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된다면 뭐 방산 쪽, 바이오 쪽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좀 지금 변동성 커지는 부분,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걸 뭐 예측하고 지금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대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불확실성 해소되는 측면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어차피 어느 쪽이 유력하면은 이제 그런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잖아요.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박빙인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는 이제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 이런 것까지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며칠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고 최대 이제 보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표를 다 한 다음에 불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사유로 재검표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개표 결과가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주가 아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후보는 석유나 원자력 확대를 좀 주장해 왔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주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2차 전지주는 어쨌든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주의 약세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이나 이렇게 짧게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신규라든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세 리스크가 지금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보는 2차 전지주의 위치는 그래요.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2차 전지주의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에도 적자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명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전기차 판매도 바닥을 쳤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이후에 환경 규제가 분명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에는 웃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요. 리튬 가격도 바닥을 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 해리스 당선 시 일단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 당선 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단기 조정에 그치고 어쨌든 완만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2차 전지주는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이라든지 방사는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전이나 방사는 저는 신규 매수는 반대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뭐 매수하든지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변동성 조금 실릴 수 있고 중순 이후에는 안정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 빅 이벤트가 하나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테마에서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라든지 뭐 내년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았다가 좀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대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엔 숫자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오현진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뭐 캐즘이라든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그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적도 4분기 이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FOMC 좀 다루고 갈 텐데 네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FOMC는 다른 FOMC 대비해서 가장 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25bp 인하가 너무 거의 확정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90에서 95%까지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나온 지표를 보면 그 10월 비농업 고용이 1.2만 명 증가로 컨센서스 10만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쇼크가 나왔는데 단기적인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용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5bp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또 10월 실업률도 4.1% 컨센 부합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0.4%로 전망치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25bp는 무난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항상 이제 FOMC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냐 요거에 이제 좀 더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9월 50bp B컷 이후에 이제 첫 FOMC인데 비둘기 발언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는지 요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딱 방향성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이제 FOMC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정확하게 말을 좀 아끼면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물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너프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크게 이제 힌트를 찾거나 이럴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이제 금통위는 한번 봐야겠죠. 11월 말에 금통위 현재 국내 기준금리 3.25%인데 이게 3%로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행주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이제 금리 인하는 은행주의 악재인데 최근에는 좀 다르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은 커집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상당히 낮아졌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 폭이 6개월 만에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한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주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FOMC는 결국은 국내 은행주랑 연관시켜서 좀 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FOMC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금통위가 중요하고 이에 따른 은행의 실적을 좀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은행의 실적에 우려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그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여 있으니까 은행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쪽에서 좀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한국 기업의 실적은 또 수출주가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또 수출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수출을 보면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동월 대비해서 4.6%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10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참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AI 서버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지 HBM, BDR5 수출 증가했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좋았고요. 자동차 부품도 동반 성장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부터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AI 반도체라는 게 GPU 플러스 HBM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타 하이닉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한다는 메리트가 워낙 커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글로벌 업체 40% 점유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AMD에는 타 HBM을 납품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퀄테스트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오래 걸립니다. 엔비디아는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퀄테스트가 확실하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의 검증 과정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되는 게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말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축소하고 메모리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성과를 크게 못 내잖아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DDR5 이상이든 HBM의 뭐 12단이든 이런 부분들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니까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길게 좀 호흡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 시장 IPO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이제 PER을 25배 받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5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저평가가 정말 극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가 국내에서 상당한 대규모의 주주 환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내년 내내 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대차도 조만간 바닥 잡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분할 매수 하기에 좋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환율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환율이 5%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증가하고요. 현대차는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도 괜찮았으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 위치다. 이 말씀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좋고 현대차도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HBM 쪽에서 현재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ETF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12종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됐고 그러면 밸류업에 포함됐던 종목이 100종목이니까 이 종목의 수급 개선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겠죠. 각각 15% 비중, 그리고 현대차는 8.3%, 셀트리온도 7% 정도, 기아차 6%, 이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편입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담아야 되는 것이니까 수급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ETF와 차별화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한 종목이 거의 편입되지 못했고 의외인 종목이 많이 좀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성, 수익성, 뭐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두 개는 첫 번째는 소외된 저평가주가 사실상 포함이 안 됐다.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PBR 상이 50% 이내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PBR 종목인 줄 아는데 50% 위의 종목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앵커님이랑 얘기를 할 때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낮은 기대감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다. 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대감이 발바닥이었는데 지하 5층 같은 이게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쇼크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거래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연내 지수 변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종목들로 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도 수시 변경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평가 종목이 편입되면서 수급 개선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업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뭐 지정감사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약해요. 네, 요거 때문에 밸류업 공시를 할 기업은 없어요. 결국은 뭐 주주세액 감면이라든지 뭐 법인세 감면, 세액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는 유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정책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밸류업 지수에 어쨌든 두 종목 포함되어 있죠. 네, 이 두 종목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도 분명히 수급 개선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 이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네, 10월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50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지준율 인하, 상당한 패키지 정책을 짰지만 아직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5% 성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4일부터 8일까지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이 발표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규모죠. 10조 위안 이상의 부양 규모가 나온다. 이러면 중국 증시 생각보다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 외국인 방한 계획을 보면 전년비 3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42만 명,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고, 이렇게 되면 연계지어서 뭐 카지노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GKR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드랍액 회복이 4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모아갈 수 있고, 기타 화장품주를 포함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부양책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